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189개 국가 중 189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바로 위인 남수단과 아프가니스탄보다도 1인당 GDP가 2배 차이 나는 압도적인 가난의 국가 부룬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4년 기준 통계를 내는 곳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부룬디의 1인당 GDP는 150에서 200달러 초반 정도입니다. 이건 한국 전쟁 직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당시 한국보다 낫죠. 당시와 지금의 물가를 생각하면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와중에 출산율은 또 5를 넘습니다. 예전에 출산율 이야기할 때 했던 이야기인데, 가난한 인프라와 산업이 없는 나라에서 높은 출산율은 재앙이죠. 출산율이 높다 보니 이제는 많이 알려진 모든 사회 문제의 근원인 인구 밀도도 엄청납니다. 제곱킬로미터당 약 470명으로 세계 17위 수준이고 고르게 퍼져 살고 있는 것도 아닐 것이기 때문에 더 높다고 봐야 하죠. 10가구 중 9가구는 전기가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체로 가난하긴 하지만 부룬디는 이상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가난하죠. 게다가 전망, 그러니까 성장하고 자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최빈국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래도 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선뜻 그렇다라고 답하지 못합니다. 일단 해외 투자도 기대하기 힘들죠. 15세 미만 인구가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젊은 나라지만 너무 낙후되어 있다 보니 시장성도 없고 인건비를 보고 들어가기에도 인프라 자체가 없는 수준입니다. 니켈이나 석유, 구리, 백금 등등 지하자원이 있어서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제대로 개발한 적이 없어서 전부 다 추정치이고, 실제로 까보면 얼마나 있을지 또 경제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경제성이 있다고 해도 자원 개발이 되려면 자체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하니 해외 기업이 기술력이 들어와야 하는데, 만약 부룬디 자원을 개발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면 해외 기업들이 너도 나도 달려들었을 겁니다. 즉 부룬디는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말이죠. 왜 부룬디는 가난한 국가들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가난하고 전망도 불투명한 걸까요? 부룬디 가난의 뿌리는 역사를 일단 들여다봐야 합니다. 너무 깊게는 말고 간단하게만 보죠. 1858년 영국 탐험가 리처드 버튼과 존 스펙이 루지지강을 탐험하면서 부룬디는 유럽 지도에 등장했습니다. 당시 부룬디는 왕정 국가였죠. 탐험가가 발견했다 해서 감이 오셨을 겁니다. 1885년 벨기에의 레오폴드 2세가 콩고 지역을 사유지로 주장하며 아프리카 분화를 시작했고, 이때 부룬디는 독일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죠. 다만 독일의 식민 통치는 직접 통치가 아니라 간접 통치였습니다. 세금을 걷어가고 노동력도 썼지만 왕권을 없애지는 않았고 식민 지배 이전의 모습을 그래도 유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 도중인 1916년 벨기에군이 부룬디를 점령하고 독일을 밀어냈고, 결과적으로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면서 1919년 벨기에가 부룬디를 통치하게 됩니다. 아실 분들은 아실 테지만 우리가 지금 벨기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와 과거 벨기에는 느낌이 다릅니다. 벨기에의 식민 지배는 제국주의가 당연하고 장려되는 시기에도 욕을 먹을 만큼 악랄하고 무자비했거든요. 뭐 어찌되었든 벨기에가 부룬디와 루안다를 통치하게 되면서 각종 문제들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내려줘오는 가장 큰 건 분열 정책이죠. 부룬디의 85%는 후투족, 14%는 투치족, 트와족이 1% 정도입니다. 벨기에는 투치족을 우대하고 다수인 후투족을 차별하면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갈등을 만들도록 했죠. 우리로 치면 주민등록증에 무슨 족 출신인지도 표기했고요. 행정구역을 재편하고 추장과 하위 추장을 대부분 제거했는데 기존의 통치 구조를 갈아엎었다는 말입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벨기에는 부룬디를 반지옥으로 만들었죠. 수탈과 강제노역에 부룬디를 동원했고, 부룬디 내에서 독립운동, 항쟁이 발생했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더 잔인하게 진압했고요. 부룬디가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건 다른 나라들이 그렇듯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 중심으로 세계 질서가 개편되면서죠. 1962년 부룬디는 입헌 군주제 형태의 독립국으로 시작을 알렸습니다. 당시 부룬디의 1인당 GDP는 70달러 정도로 최빈국 중 하나였지만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국가 중 빈곤하지 않은 나라가 없었기에 이제 다시 나라를 잘 꾸려가면 될 일이었는데, 예상하시듯 식민 지배 당시 싹 텄던 갈등은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기 충분했죠. 투치와 후투의 갈등 속에서 정부도 왕도 균형을 잡지 못했고, 선거에서 후투족 출신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했지만 왕은 나름 균형을 위해 투치족인 비아를 총리로 지명했는데 바로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쿠데타는 실패로 끝났지만 문제는 이게 아니었죠. 누가 봐도 투치와 후투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쿠데타가 계속될 게 뻔했거든요. 실제로 1966년 투치족인 미셸 미코베르가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으면서 왕정을 폐지하고 정적 숙청과 더불어 모든 권력을 손에 넣었죠. 식민지배 당시처럼 투치족이 후투족을 탄압하는 양상이 되었습니다. 소수가 다수를 탄압하는 모양새라니 선고로는 당연히 질게 뻔했기에 자연스럽게 독재로 흘러갔고, 다수는 또 가만히
못 있겠다고 선언하면서 부룬디는 이때부터 지금까지 수없는 권력 다툼과 학살이 반복되게 되었죠. 결정적으로 이 시기 갈등 해결은 고사하고 투치족은 국가 권력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해버렸습니다. 보복이죠. 1972년 후투 반란군이 일어나 투치족 수천 명을 살해했는데 정부는 보복한다는 뜻으로 10만 이상의 후투족을 학살했고 1988년 또다시 후투가 폭동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몇백의 투치족이 죽자 정부는 군대를 동원해서 또 2만 이상의 후투족을 학살했죠. 게다가 보복은 반란군 대상 폭동을 일으킨 이들 대상으로 행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길거리에 있는 아무나 혹은 지식인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한 것이었죠. 참고로 이 와중인 1987년에는 피에르 부요야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상태였고요. 그래도 1993년 사상 처음으로 후투족 출신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부룬디에도 봄이 오나 싶었지만 4개월 뒤 바로 암살당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후투와 투치 간의 유혈 사태가 일어나더니 내전으로까지 번졌죠. 내전은 12년간 이어졌고 국토는 폐허로 수십만의 사람들은 난민이 되었습니다. 유엔과 넬슨 만델라가 중재를 시도하면서 어떻게 내전은 종결되기는 했지만 무장단체도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고 무기도 이미 확산된 상태였죠. 정치적 불안정은 계속되었습니다. 2005년 대통령이 된 응쿠룬지자가 2015년 헌법을 무시하고 사면임을 강행하려고 하자 반정부 시위와 쿠데타가 일어났고 또 수백 명이 죽어나갔죠. 근데 2020년 응쿠룬지자가 죽고 정권이 교체되면서 지금은 꽤 안정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치안도 향상되었고 2019년 이후로는 큰 폭력 사태도 일어나지 않고 있죠. 하지만 경제는 나아질 기미도 안 보이고 전망도 좋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인데 정치가 비교적 안정되었음에도 지금 내전 중인 나라, 지금 전쟁하는 나라들보다 경제가 안 좋죠. 심지어 이 나라들은 내전이 전쟁이 끝나면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지만 부룬디는 아무 일도 없는데 최빈국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재든 뭐든 중간에 경제 발전을 하긴 합니다. 오히려 독재자가 국가의 경제 발전만을 목표로 밀어붙인다면 국민들의 삶이나 행복은 뒤떨어질지언정 경제가 급성장하는 경우도 있죠. 즉 단순히 정치적 불안정 같은 이유들로는 가장 가난한 나라인 것을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부룬디는 현재도 농업 중심의 전형적인 저개발 국가 경제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9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이것마저도 자급자족 형태죠. 부룬디 전체를 뜯어봐도 공장이나 산업시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개발 국가는 인건비가 싸기에 단순 저부가가치라도 제조업을 밀어볼 만한데 부룬디 경제 전체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도 안 될 정도로 산업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아무리 저부가가치라고 해도 영세 소농보다는 훨씬 부의 창출이 크기에 제조업 규모가 5%도 안 된다는 것은 사실상 비중에서는 0.5%도 안 된다고 봐야 합니다. 도시의 상업과 서비스업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규모가 작은 건 둘째치고 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거나 성장을 하거나 기술을 가진 곳은 없죠. 희토류와 광물도 만약 다른 국가에서 발견되었다면 이미 개발해서 수출하고 있을 겁니다. 부룬디도 해외 기업이 몇 개 들어와서 채굴을 하기도 하지만 뭐 그렇게 큰 수익을 안겨다 주지는 않죠. 실제로 광업은 GDP의 1%에도 못 미치거든요. 그런 부룬디는 국가도 사람들도 경제에 대한 지식이나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아서 모르는 걸까요? 부룬디의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전망까지 안 좋은 핵심적인 이유는 부룬디의 지리, 즉 내륙국이기 때문이죠. 내륙국은 원래 대체로 가난합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라면 배를 통해 교육을 하든 무역을 하든 할 수 있지만 내륙국은 상황이나 조건이 안 맞으면 말 그대로 고립이거든요. 수많은 내륙국 중에서 경제가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스위스와 오스트리아가 끝입니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항구를 빌려 쓰죠.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는 내륙국 중에서는 그나마 최고의 입지입니다. 주변국들이 괜찮은 국가들이니까요. 만약 스위스를 뚝 떼서 지금 부룬디에 갖다 놓으면 최빈국은 아니더라도 스위스의 경제도 아작날 겁니다. 주변 국가가 개판이니까요. 내륙국은 반드시 다른 나라의 땅을 통과해야만 바다에 닿을 수 있습니다. 물류 비용이 말도 안 되게 높아진다는 말이죠. 경로가 먼 것만 문제인 것도 아닙니다. 국경을 통과하는 과정 자체도 장애물이죠. 화물이 출발해 바다로 가는 길에 국경 검사와 통관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니까요. 시간과 비용 모두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륙국이 아무리 철도와 도로를 잘 깔아봤자 국경을 접하는 이웃국의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으면 의미도 없고요. 부룬디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는 르완다, 탄자니아, 콩고입니다. 남서쪽에 바다같이 생긴 건 호수고요. 즉 주변국이 전부 가난하고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치안도 안 좋고 정치도 불안정한 국가들이죠. 전쟁이나 도로 사정 때문에 4,500km 떨어진 남아공 더반 항구까지 돌아서 수출을 한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부정부패도 일상인 나라들이라 진짜 어떻게 육로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해도 조근간이 세워서 총 들고 돈 달라 하고 조근간이 뇌물 달라 하고 중간에 분명 기름 넣는 곳이 있다고 했는데 저기 있네라고 해서 들어가 보면 또 돈을 달라고 합니다. 주유비 말고 그냥요. 도대체가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기에 수출은커녕 수입도 쉽지 않고 부룬디는 못 사는 나라임에도 물자가 비쌉니다. 결국 지금 상황에서 부룬디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조업을 해도 저부가 같이 붙어야 하는데 인건비가 아무리 싸도 물류 비용 따지면 하나도 안 남고 해외 기업은 이 사정을 다하니 들어올 리가 없고 결국 길은 IT같이 실물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건데 석유든 뭐든 에너지도 들여오기 힘들기에 전기도 안 들어와서 교육부터 사업까지 전부 꽉 막혀있죠.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에 과거에도 현재도 앞으로도 부룬디는 최빈국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희망도 미래도 없는 국가 부룬디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